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전에 마지막 강의를 좀 늦게 올리게 됐어요. 어떻게 이것저것 많이 일이 또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시험이 다음 주 수요일인데 그래도 8장은 그래도 끝내놓고 시험을 보는 게 여러 구조상 맞지 않을까 싶은데 채점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시험 전까지는 어떻게 전부 결과를 중간고사 채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다시 보내도록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이것저것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도가 8장 정도까지인데 이게 예년에 보통 이건 대면 강의할 때 수업 할 때는 같은 내용인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완전 진도가 늦어서 사실은 그때 당시 예년에 지난 과거의 여러 학기들에 비해서는 진도가 좀 더 많이 나간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사람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라 어차피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일반 생물학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게 좀 다 진도가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약간 세밀하게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일반 생물학 자체가 일주일에 3시간 최소한 강의가 3시간인데 2시간짜리 강의로 전부 묶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 도대체 될 일이 아닌 건데 어쨌든 뭐 그런 쓸데없는 변명 아닌 변명은 차치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얼마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시험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강의 올리는 것까지 내용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적당한 데서 끊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상하게 찜찜하게 끊어놓으니까 좀 기분상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괜히 좀 쓸데없이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시험이 끝난 후에 뭐 성적 처리가 다 끝난 후에 제 생각에는 조금 여름방학 동안에 여유가 있을 때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을 동영상이라면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지켜질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속해서 일반 생물학은 누구나 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다 앞으로 이 길로 여러분들의 길을 정한 대부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신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자 어쨌든 빨리 나갑시다. 그래서 밤늦은 시간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는 그 전까지 세포 주기의 조절 같은 거를 확실하게 이제 토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제 세포 주기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세포 주기 자체를 조절하는 것은 이 위에서부터 외부 환경들이 계속해서 어떤 그 내부에 있는 어떤 완전한 그 조절자가 있거든요. 종결자 조절자 소위 말하면 그 이름을 곧 공개를 할 예정인데 이 조절의 종결자 그들을 이제 외부에서 이제 조절을 해주는 친구들이 이제 그것들이 전부 지난 시간에 봤던 신호 전달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호 전달을 세포 주기 조절 체계를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종결자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 친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최종 결제가 돼서 세포 주기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세포 주기 활성화에 이제 종결자 구실을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효소. 그 효소의 이름이 CDK라고 곧 이제 소개가 될 텐데 이 CDK라고 하는 효소, 인산화 효소인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CDK가 활성화되면 세포 주기 자체가 전부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외부의 조절 작용들이 이렇게 좀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신호들이 여러 가지 신호들이 요 내부 조절자라고 하는 이 친구 CDK를 후들겨 깨우기 위해서 또는 너무 앞서 나갈 때는 그걸 좀 이제 고삐를 죄기 위해서 이런 이 반대 서로 이 조절 길항 작용에 의해서 이것들을 조절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또 한 가지가 이제 CDK가 활성화가 여러 가지 외부 조건들, 이 외부 신호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밖에는 좀 불경기가 한창인데 네가 흥청망청 할 때가 아니다라든가, 또는 밖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가 좀 이제 슬슬 세포 이제 주기를 막 빨리 돌리는 게 좋겠다라든가, 그런 식의 신호를 여러 가지 인자들이 보내는 것이고, 그것들이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세포 막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용체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호들이 감지가 돼 가지고서 밑으로 전달을, 이렇게 신호 전달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내부 조절자가 나중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오케이 됐어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일단 진입을 한 다음에 세포 주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진입을 한 후에도 중간중간에 일종의 음주운전 체크를 이렇게 해서 세포 주기 검문 지점이라고 하는, 이제 셀 사이클 체크 포인트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런 데서 최종 중간중간에 불시에 검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야? 보내놨더니 이제 술 먹고 지금 운전하는 건 아니야? 하는 식으로.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 신호들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그런 외부 바깥의 신호들은, 일단 전체적인, 자꾸 왜 이러지? 얘야. 전체적으로 그들의 이제 기능은 무엇이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바로 그 내부 조절자 CDK라고 하는 그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데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일단 유명한 성장인자라고 하는 그로스 팩터라고 해서 그로스 호르몬 비슷한 그런 단백질, 작은 단백질 계통에, 그래서 성장인자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 성장인자가 딱 붙으면은 신호가, 활성화 신호가 쭉 전달이 돼서 최종적으로 그 CDK라고 하는 그 내부 조절자, 이 친구의 활성을 업 시키는 것이고, 또 영양분이라든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정반대되는 상황이죠. 영양분, 다양한 영양분들, 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온도라든가 기계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영양분이 있고 없고의 스트레스, 영양분이 없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도 또 전부 수용체에 의해서 그렇게 감지가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종류는 세포들끼리의 접촉이라든가, 세포가 어떤 매질에 내가 딱 붙어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접촉이라든가, 이거 역시 누가 이것을 더 가능하게 해줄까? 세포 바깥에 있는 이 수용체들이 그 다른 세포와의 이런 접촉했음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 압력으로 느낀다든가, 또는 어떤 벽면에 내가 이렇게 딱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신호들이 이렇게 딱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조절자라고 하는 그 CDK,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활성을 조절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장인자 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각 세포 종류에 따라서, 이 조직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조금 다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IGF, EGF, PDGF 따위에 얘네들 누구냐? IGF 별거 아니에요. 인슐린, IGF가 인슐린 like, 인슐린하고 비슷하게 생긴 growth factor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인슐린하고 비슷한 성장인자, 또는 EGF, 에피더멀, 외피, 피부 바깥에 있는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라든가, 각 조직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그들 내부의 세포 신호 주기를 활성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성장인자들이 조금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감지할 수가 있겠죠. 또 PDGF라는 것은 또 뭐냐면은 플레이틀릿, 혈소판이거든요. 플레이틀릿 derived, 그러니까 혈소판에서 이것이 방출이 되어 가지고서 그 주변부에 있는 세포들을,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derived growth factor라는 얘기인데, 혈소판 자체가 뭐라 그랬죠? 얘가 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그런 세포도 아닌 거예요. 세포의 비듬이라고 일반 생물의 이에서 얼핏 나올 텐데, 혈소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아주 거대한 백혈구 세포의 껍질에서 비듬 나오듯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 혈소판인데, 그래서 이 혈액 응고 반응의 첫 개시를 이 혈소판들이 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브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전부 그 상처난 혈액의 상처 구멍을 땜질을 해서 이제 혈액이 피가
나오는 걸 멈추게 하는 것인데 PDG에 바로 그 혈소판 자체 내에서 이 유도가 되는 그런 성장 인자라는 얘기는 아주 사실은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혈소판이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곳에 상처가 났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상처를 땜질을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부에 있는 이미 세포 주기가 다 종결이 돼서 분화가 된 세포들도 전부 후들겨 깨어오고 집집마다 가가고 문 두들겨 가지고서 당신들이 이럴 때가 아니라 다시 세포 주기를 다시 재취업을 하셔야 되겠소 하는 식으로 하는 어쨌든 요즘은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종류의 성장 인자들이 이렇게 세포 주기를 활성화시키는 그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 CDK가 그에 의해서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CDK 그다음에 영양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영양분 대표적인 그런 영양분의 이제 긍정적인 이제 활성화 신호를 제공해주는 그런 영양분들이 뭐냐면 포도당이라든가 또는 일부 아미노산들 아주 이 영양가 있는 아미노산들 그런 것들이 특별한 수용체에 의해서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 반면에 이게 뭐냐 그냥 막 지나가네 포도당 스타베이션 히트 그러니까 결국 굶주림 스타베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 영양분이 뭐 포도당이라든가 일부 아미노산들이 전혀 구경도 못할 정도면 그 수용체들이 개점 휴업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일종의 이 굶주림 스타베이션 신호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정반대 방향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고열이라든가 이런 열 같은 것도 어떻게 감지게 되냐면 세포막 자체의 유동성이 변함으로써 이 열이 가해지면 이제 일부 세포막이 훨씬 더 흐물흐물해지니까 그것을 또 감지하는 그 수용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포막에서. 그래서 전달이 되고 반면에 이 추위 같은 거, 왜 이렇게 갑자기 얼어붙을 정도로 춥지? 그거 역시 그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그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하는 식으로 그들이 전부 다 일종의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포 간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형태 대표적인 그 동물 세포에서 이런 세포 간 접촉을 감지하는 그 하나의 종류는 부착 의존성이라고 해가지고서 일부 세포들이 주로 이제 이 상피세포 계통의 세포들이 이런 성질을 흔히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자기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 바깥쪽에 있는 세포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안에 있는 중간에 있는 어떤 다른 조직층과 결별이 돼서 떨어지게 되면 접착제가 그냥 흐물흐물해서 강력하게 되지 못해서 떨어질 경우에 그들은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전부 떨어져서 유실되는 우주 미화되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을 항상 이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에서 우리는 이 부착 의존성을 원래 어디서 발견을 처음에 관찰을 하게 됐냐면은 이제 배양 접시 배양하는 세포들은 많은 그런 이 상피 세포 계통에서 이렇게 추출을 해낸 세포들은 이 배양 접시에 찰싹 달라붙었다는 그런 플라스틱 같은 데 달라붙었다는 그걸 감지하기 전에는 절대로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식의 일종의 그런 것을 보고 얘네들은 왜 이렇게 딱 잘라붙어야만 이렇게 세포가 분열이 되지? 붕 뜬 상태에서 부착 의존성에 정반대되는 성질은 뭐겠어요? 부착 이 반대되는 성질은 부양 이거를 영어로 서스펜션이라고 그 세포 붕 뜬 상태에서 이 액체 안에서 붕 뜬 상태에서도 그냥 막 분열을 하는 그런 세포들이에요. 이들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부양 또는 부유라고 하는데 부유 의존성 또는 부유 한국말로 잘 모르겠다. 그런 세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지 않고서도 세포가 이렇게 세포 주기가 활성화돼서 분열을 막 할 수 있는 세포들의 대표적인 세포가 누구냐면은 줄기세포. 특히 배아줄기세포가 바로 이 붕 뜬 상태에서 이 세포 분열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세포들. 그런데 또 어떤 세포들이 이렇게 붕 뜬 상태에서도 딱 달라붙지 않고도 잘 할 수 있느냐? 많은 종류의 암세포들도 다 종류마다 다르지만 암세포들이 또 역시 이렇게
이들은 사실은 거의 이웃은 거의 사촌지간이라고 해도 줄기세포와 암세포는 거의 그래서 줄기세포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암으로 돌변하기 매우 쉬운 세포들이요. 또 다른 종류의 이런 그래서 부착 의존성은 부착을 했을 때에만 세포가 분열이 되는 건데 또 반면에 그와는 정반대적으로 다른 세포와 이렇게 딱 자기가 딱 맞닥뜨려서 이렇게 서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붙었다라는 것을 감지하게 된 경우에는 아예 세포 분열을 아주 딱 정지를 해버리는 그런 세포들도 있습니다. 그런 세포들은 이제 접촉성 억제라고 이것을 둘 다 표출을 보여주는 그런 세포들도 있고요. 주로 배양 접시에서. 그러니까 접촉성 억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할 때 다세포 개체로서 아주 유용한 한 계통의 조직이 이렇게 분열을 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다 다른 계통의 조직 층과 만나게 되면 이제 그만 교양을 서로 지킵시다 하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해야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영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다세포 생물이. 이걸 완전히 개무시 쳐버리고 그냥 다른 세포의 어떤 계층과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분열할 거야 하고 막 마구마구 분열을 해버리면 그 동네 이 친구들은 전부 다 파괴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이 좀 분열은. 그게 누구예요?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들은 바로 이 접촉성 억제라는 이 개념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친구들이. 그래서 이들이 요거는 요 중심호 세포 외 기질 단백질 우리가 봤던 그 세포 외 기질 단백질 요 중심호는 왜 여기 집어넣냐면은 요 두 개가 사실은 둘 다 완전히 다른 정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긴 하지만 둘 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매개가 되느냐 하면은 이 세포 외 기질 단백질이 외부와의 어떤 압력을 감지해 가지고서 각각의 세포 종류마다 이걸 내가 여기 붙었어라는 걸 감지한 후에 세포 분열을 촉진을 하는 그런 종류의 세포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붙었어가 아니라 붙었어 세포끼리 붙었어 이렇게 그럼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접촉을 감지하고서 그것을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신호로 사용하는 그거야 각자의 세포 간의 그 자율에 맡기는 것이고 그러나 둘 다 무엇이 그것을 감지하느냐 세포 외 기질 단백질과 그것을 수용하는 그 수용체들이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신호가 안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세포 외 기질 단백질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니까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의 수용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각각의 서로 다른 여기는 같은 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들이 전부 그 특정 수용체와 이제 결합을 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리간드. 각각의 서로 다른 리간드들이 신호물질로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 CDK를 활성화를 시키는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에 이렇게 CDK를 활성화되는 신호가 전달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안에 있던 CDK라고 하는 요 효소가 이렇게 딱 활성화가 되면 이제는 상황 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 신호 전달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일반화시켜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용체 봤죠? 수용체들과 그 중간에 신호 전달은 주로 많은 경우에 요 인산화 효소, 요 카이네이즈들이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러는 것일까요? 수용체와 카이네이즈들이 이렇게 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그 과정이 왜 그럴까? 네. 여기 보면 무슨 티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가 있는데 이것을 정지를 시키고 이상한 어려운 해괴한 말들이 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결국 표적이 이렇게 있을 때 수용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호 리간드가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결합을 했다는 것은 결합하기 전과 무엇이 변하느냐 하면은 이 전체적인 일단 뭔가의 구조가 변하는 것입니다. 구조 변화가 감지가 돼서 그
자극이 세포 안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누구한테 이것을 전달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 CDK라고 합시다. 님은 먼 곳인데 CDK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슨 문자를 날릴 수도 없는 얘기고 썰렁.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누군가가 이것을 매개를 해야 되는데 그 매개를 하는 신호 그 자체를 예를 들어서 어떤 표적이 중간 표적을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 나 너한테 신호 전달했다 하는 영수증을 어떤 식으로 끊어줄까 할 때 바로 요 인산화 여기다가 인산기를 이렇게 딱 붙여버리는 거죠. 인산기를 붙인다는 그 개념은 뭘까요? 왜 인산기를 그렇게 붙이는 걸 좋아할까? 이 세포 안에서는 인산기를 붙인다는 얘기는 인산기라고 하는 것이 여기 특별히 전하를 많이 띠고 있는 물질이라는 얘기죠. 한번 설명한 일이 있는데 인산기를 어디 단백질에다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등에다가 칼 꼽는 거가 비슷한 거예요. 아우 아파 왜 이래 하고 뒤틀리게 되는 거지. 그럼 구조가 변하는 거죠. 구조 변화가 또 생기는 겁니다. 구조.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그것의 연쇄 반응을 이렇게 또 일으킬 수가 있어요. 표적 2도 그러면 그것에 의한 결과로 여기다가 그 하위 표적에다가 이 인산기가 또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변화가 감지가 돼. 마치 스위치를 올리는 것처럼 마치 세포 안에서 이런 식으로 신호 전달이 인산기의 부착 같은 것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전달이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실 CDK 자체도 나 그 신호 받았어 라고 하는 영수증 자체를 어떻게 끊어줄 수 있느냐, 이거 역시 이렇게 인산기 하나를 붙임으로써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인산기를 부착한다는 그 점이 또 한 가지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것은 스위치를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 있는 기작처럼 스위치를 올렸다가 인산기를 부착하는 거라면 스위치를 내리는 거는 무엇으로 비교를 할 수 있냐면 그 인산기를 없애버리는 거. 인산기를 붙인다는 얘기는 공유결합이긴 하나 다른 공유결합들과는 다르게 쉽게 붙였다가 쉽게 떼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산기를 붙이는 효소의 이름은 전부 뭐라고? 이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한국말로 인산화 효소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서로 다른 인산화 효소들이 세포 안에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다른 종류란 얘기는 뭐냐? 각각이 전부 자기의 특유한 고유한 표적이 다르다는 얘기죠. 나는 얘만 집중적으로 한 놈만 팬다 해서 나는 얘만 인산기를 붙여버려. 내가 활성화가 되면 이 효소들이. 반면에 그 인산기를 떼버리는 효소는 무엇일까? 영어로 파스파테이즈라고 얘기합니다. 탈인산화 효소죠. 이 둘은 서로 완전히 왼수지간처럼 인산화 효소가 인산기를 붙이면 조금 있다가 탈인산화 효소가 와가지고 이것을 띄워버리고 하는 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서로 균형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가 인산기를 어떤 표적에다 붙이면 좀 있다 이것은 시간 문제로 탈인산화 효소가 와가지고 이것을 띄워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신호 전달 자체가 활성화 신호 전달 자체가 아주 짧은 시간만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신호 전달의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되는 거죠. 신호라는 것이 계속해서 언제나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은 사람이건 누군가 간에 그게 금방 둔감해져 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신호가 또 온다 하더라도 소닥 보듯이 이렇게 쳐다볼 텐데,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그래서 인산기를 붙이는 그런 인산화 효소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신호 전달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아주 기가 막힌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용체들은 이렇게 성장인자, 영양소, 스트레스 감지, 접촉 감지 센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의 각각의 전부 신호 전달이 중간에 주로 많은 경우에 이런 인산화 효소 같은 것들이 개입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접촉성 억제 같은 경우에 이것을 예를 볼 것 같으면 이 예는 지금 접촉성 억제와 이제 부착 의존성을 사실은 두 개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접촉성 억제만을 한번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배양세포에서 사실은 이 배양세포는 밑에 딱 붙어가지고서 원래 이렇게 바닥에 딱 깔렸을 때만 바닥에서 이렇게 분열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들이 전부 쫙 여기를 다 채우게 되면은 그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2층 쌓차, 3층 쌓차, 고층 빌딩 딱 단일층만을 형성해서 그거 자체가 이 접촉성 억제와 매우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요놈들 봐라 신기하네 하고 이거를 요 중간을 이렇게 떠가지고 중간을 일부러 제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빈 공간이 되니까 금세 채워지는 거죠. 여기 비었구나 하고. 그래서 이들이 전부 세포들을 채워주면 여기서 그만 또 정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뭔가 뭐 여기다가 자외선을 쬐다든가 방사선을 쬐다 해서 이들이 암세포로 돌변하게 되면 이제 고층으로 2층, 3층 이렇게 쌓아 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암세포들은 이제 그 개념을 접촉성 억제라는 그 에티켓을 이제 상실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암세포들은 이제 지 멋대로 서로 층을 쌓는다. 자, 내부 조절자. 그렇게 얘기하던 내부 조절자 이름이 지금 튀어나왔습니다. 드디어. 그 이름도 거룩한 CDK. CDK가 무엇의 약자냐?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즈.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세포 주기를 이제 진행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제를 낸다고 했죠. 왜 안 돼? 어쭈. 얘가 간혹가다 얘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와이트보드 잠깐 쉬고 있으라 그래.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맛이 갈 때가 있어요. 얘가 가뜩이나 갈 길이 먼데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왜 이름 자체가 왜 사이클린 의존성이냐?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있단 말입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사이클린이 없으면 사이클린을 죽고 못 살아요. 그래서 마마보이처럼 사이클린이 없을 때는 이 CDK 혼자서는 이 인산화탄 절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단백질과의 결합, 요것이 필수 요건이 되는 거예요. 활성화. 일단 내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요 사이클린 단백질하고 이렇게 합쳐져야만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CDK라고 하는 명예스럽지 못한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이클린이 여기 있죠. 이 친구가 옆에 와서 붙어 주어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이 P라고 하는 요것이 지금 두 개가 다 인산기가 지금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린이 일단 붙고 나서 이것을 1번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요건이에요. 이제 얘가 일단 활성화가 되기 위해선 CDK 활성화가 되기 위해선 사이클린 단백질이 와서 무조건 붙어줘야 돼. 첫 번째. 그래서 사실은 이름이 얘가 왜 사이클린이냐?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24/7 편의점처럼 항상 이제 24시간 항시대기 단백질이 아니라 언제나 7일 뭐 일주일 내내 있는 것이 개점 휴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이 시간에만 이렇게 이것이 만들어졌다가 호련히 사라져 버리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이제 효모에서 발견이 되는데 요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이 마치 세포의 분열 주기 M 주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 와서 갑자기 이들이 사이클린이 하고 이렇게 생겼다가 여기 M 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M 주기가 끝나고 G1 있고 S 주기 있고 G2가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게 잠잠했다가 다시 또 한번 M 주기가 나타나면 이들이 갑자기 하고 나타났다가, 그래서 뭐야 얘네들 해서 이름을 사이클린이라고 하자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필요할 때만
요 세포 분열을 막 할 때만 요 CDK라고 하는 요 친구를 활성화를 분열을 할 때, 효모의 경우는 이제 단순 무식해요. 아주 간단하게. 근데 이 진핵 세포의 경우에는 이게 좀 아니, 효모는 진핵 세포 아닌가? 좀 더 고등 진핵 세포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이렇게 되지 않고 매우 약간 복잡한 양태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다는 얘기죠. 필요할 때만 만들었다가 중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여기서 없어질 수 있을까요? 얘네 지금 좀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갑자기 호련히 나타났다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나타날 때야 유전자 발현, 전사를 막 하면 그것에 의한 따라서 이 번역이 일어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으나 없어지다니 갑자기 이게. 분해가 이때는 능동적으로 전부 분해가 돼버리는 거죠. 분해했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지. 그러다가 필요할 때쯤 돼서 다시 만들자 해서 그때 다시 전사하고, 그래서 이제 왔다 들쭉날쭉 이렇게 하는 게 사이클린인데, 그래야 CDK의 활성 자체가, 얘는 사이클린 없을 때는 완전히 안고 없는 찐빵 아니에요. 아무리 지가 뭐 찍고 까불려고 그래도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이클린이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만 해볼까 해서, 그래서 1번.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참 복잡하게 해놨죠. 1차 장벽이라고 해놓읍시다. 2차 장벽이 있어요. 2차 장벽이. P가 지금 인산기가 있는데 지금 마치 신호등처럼 초록색 막대와 빨간색 막대가, 이건 마치 가라는 보행 신호와 이것은 정지 신호처럼 얼핏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것은 가라는 인산화, 여기에 인산기가 부착이 되면은 이 CDK 자체 활성이 드디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구조가 조금 살짝 변하는 거죠, 여기서 또. 그래서 그 구조 변한 덕분에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활성화인데 마치 자동차에 의하면 자동차에다 시동을 걸어 놓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시동 걸었다고 무조건 쫙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동 걸고 나서 엑셀을 이제 쫙 밟아야지. 근데 보통의 경우, 많은 경우에 엑셀을 쭉 밟는다고 차가 그냥 쫙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올려놓거든. 그래서 바로 그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지금 3번 요 빨간색 인산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야, 뭐 용 말을 안 듣네 오늘. 금요일 저녁이라고 이것이 다시 치워보자. 그래, 다시 하자. 그래서 역시 1번, 2번 엑셀, 3번 사이드 브레이크 풀어야지. 이거는 이미 채워져 있는 거예요. 버벅대지? 그래서 요 채워져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풀어줘야, 얘를 없애줘야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100% 활성화가 된 CDK와 사이클린의 복합체가 붕 하고 가서 세포 주기를 마구 이제 진행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아까 그 외부 신호들은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이들을 전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뭐 사이클린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외부 신호들이 작용을 해야 만들어진다든가, 또는 요 활성화 인산기를 붙이는데 외부 신호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든가, 최종적으로 이 억제 신호를 떼는데, 또는 그 반대로 억제 신호, 외부에서 억제 신호가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아주 단단하게 자물쇠를 채워 놓는다든가, 또는 사이클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를 한다든가, 또는 분해를 막 시킨다든가, 뭐 이런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펴고 소설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이 내부 조절자는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를 말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이 세포 주기 특이적으로 이 사이클린 자체를 발현을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죠. 형, 이거 안 되겠다. 또는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농도 자체를 조절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사이클과 CDK가 복합체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활성을 여러 가지
인산기를 붙여서 조절을 한다든가, 또는 심지어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이클린 CDK를 완전히 약 올리는 거. 이들은 세포 바깥에서, 이제 핵 바깥에서 있으면 일이 안 되거든요. 핵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들을 핵 안으로 안 집어넣고 용용 죽겠지 하고서 약 올리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세포의 위치까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내부 조절자인 요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활성이 조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바로 요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의 농도 자체가 효모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 M 주기와 이렇게, 그래서 M 주기와 요, 근데 M 주기 같은 활성을 MPF라고 해서 요 효모에서는 여기서 M이 뭐냐면 마이토시스가 아니라 maturation, 이제 뭐 maturation 숙성, 완숙, 숙성, maturation promoting factor라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용어를 써가지고서 이제 아주 초기 단계니까 옛날 얘기예요. 이거 지금 뭐 처음에 발견된 게 1980년대인가 그때 그럴 때니까, 그랬을 때 요 활성과 똑같이 일치를 갖고 이쯤에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다가 없어지는 요것을 사이클린 단백질이다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이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봤더니 그 CDK라는 데 이제 붙어야만 되는 물건이더라 하는 얘기죠. 가자 좀.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복잡한 고등 진핵 생물에 오게 되면 사이클린의 종류가 이제 주기마다 주기별 특이적 특화된 사이클린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효모 같은 경우는 사이클린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들이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사이클린 A, B, D, E, C는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서 각각 특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사이클린 E는 S 주기에 특이적으로 이렇게 호련히 나타났다가 쓱 사라져 버린다든가, 또 사이클린 B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M 페이스 특이적인 그런 사이클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 더 복잡해지고 좀 분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종합이 되냐면 각 주기마다 특이적인 이런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빨간색 사이클린, 무슨 초록색 사이클린, 더 짙은 초록색 사이클린, 이런 식으로 붙었다가 그 필요할 때가 없어지면 토사구팽 당하는 거죠. 이렇게 토사구팽, 분해 됐다가 이제 G1기를 지날 때 또 필요한 또 다른 형식의 무슨 뭐 사이클린이 와서 G1S 페이스 스페시픽 사이클린이 붙었다가 또 이거 중간에 이제 대충 일이 끝났다 싶으면 토사구팽 당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뱅뱅뱅뱅 돌아가는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그 인산기, 요 액티베이팅 파스페이트와 인히비토리 파스페이트가 서로 이렇게 막 이것들을 서로 조절하는 또 효소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그런 식으로 우여곡절 끝에 CDK와 사이클린이 결합을 해서 CDK에 또 필요한 인산기가 붙고 필요한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야 돼. 그래서 완전히 활성화가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돌아갔어.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이렇게 불씨 검문을 이렇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체크포인트 검문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 단계마다 몇 개 어떤 아주 길목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서 요 다음 단계로 이 세포 주기가 진행이 돼도 좋은지라는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그 지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에 충족이 안 됐을 때, 너 서류가 지금 미비가 됐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안 돼 하고 정지를 여기서 시켜버리는. 이씨.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끝나 이거? 가는 차 끊기겠다. 그래서 세포에는 대표적으로 요 G1기에서 S기를 넘기 전에 어느 특별한 지점에서 이렇게 G1과 S기의 확인점이 중간에 있는가 하면
이 G2에서 M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한번 이렇게 하는 그런 검문 지점이 있고, M 세포 확실히 유사 분열이 되는 M 주기의 어느 말단에 가서 정말로 최종적으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G1과 S기 요 확인점, 요 검문 지점에서는 무엇을 이렇게 조사를 하느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굳이 쓸데없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를 말고 상식적으로 보면 G1기에서는 주로 뭐 하는 데입니까? G1기에서는 S주기 진입하기 전에 여기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제대로 컸니? 하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끝나자마자 이 G1 세포는 가장 작은, 반으로 쪼개졌으니까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기를 키워야 제대로 이렇게 다시 준비를 하지. DNA 복제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을 해갖고 아직도 작다, 엄마 저 가서 좀 더 먹고 와라 라고 보내든가. 뭐 그래서 그 영양 상태 같은 것도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하나의 인자가 요 생장 인자 같은 것들이, 그로스 팩터 같은 것들이 여기서 이제 그것이 충분히 충족되는지를 요 생장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가 되는 그런 시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그도 그럴 것 같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종류의 이 CDK, 특별한 종류의 CDK입니다. CDC라고 하는 이 친구를 여기서 활성화를 시켜고, 아니면 활성화를 안 시키는 하나의 분기점이 여기서 되는 거죠. 쭉 가다가 복제가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쯤 돼서는 최종적으로 이 M 주기로 진입하기 전에는 여기서 이거 확실히 다 체크를 또 해야 되는 거죠. 혹시 만약에 DNA 복제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지나갔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복제했다는데 복제는 제대로 된 거요 하고, 복제하는 동안에 혹시 뭐 중간에 어디 가서 쪽박을 바가지를 깨트리거나 뭐 한 거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체크를 여기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뜬금없이 여기서 만약 이러한 사안들을 뜬금없이 여기서 체크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완전히 이런 속된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디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겠구나 하는 거는 가만히 보면 뭐 문제가 나왔을 때 하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사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지점에서는 요걸 뭘 체크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방추사 부착을 확인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만약에 방추사가 제대로 각각의 잠의 염색 분체에 전부 다 갖다 붙지 않으면 다운 증후군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어느 한 곳에서 방추사가 이렇게 잠의 염색 분체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각각의 방추사가 전부 다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 이것이 안 붙었다고 칩시다. 안 붙었어 여기.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전부 둘이 같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다 같이 손 붙잡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종의 다운 증후군 같은 그런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 여기서 최종적으로 해줘야지. 이거 안 붙었다 그러면 중간에 모든 걸 올스톱 시키거나 해야지. 안 그러면 누구 일생을 망치려고 여기서,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러한 일종의 이 세포 분열, 염색체 분열에 모든 필요한 모든 이 도구들이, 아파러터스가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여기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검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한번 그렇게 개념을 얘기했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기를 컨트롤할 때, 그러면 이거 왜 이러는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유사분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괜히 쓸데없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 일단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에게는 요 상처 복구라든가 또는 이 생장과 분화라는 걸, growth and development, 요 두 가지를 하는
이 기능이 바로 유사분열 마이토시스 기능이지만 단세포 그냥 세포 분열에서 계속해서 이 세포 분열로 생식을 하는 무성 생식을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식 작용이 되는 것이죠. 무성 생식을 하는 친구들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도룡뇽 같은 경우 꼬리를 잘라도 그냥 여기서 다시 복구를 해보는 이거 참 이거 어떻게 좀 배울 수 없을까? 이거 아무데나 잘라도 그냥 쭉 하고 해내는 이런 것들. 원래 이제 요즘 그래서 많이 그래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것이고 성체 줄기세포고 또는 유도만능 줄기세포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 주된 이유 같은 거지 이런 거 이거 하나 금 잘려나가도 마음대로 다시 이런 식으로 재생 안 될까? 이거 세포 분열만 제대로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 식물에서 얘를 생장을 예를 들은 이유가 슈퍼 바나나 슈퍼 쌀 뭐 그런 거 만들 수 없을까? 세포 분열 조절해서 뭐 하는 그런 실제적인 개념이 떠오르는 것이고 그러나 일반 효모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든 유사 분열은 전부 진핵세포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균은 세포 분열하는 것이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나 이들은 염색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추 사이에서 염색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낄 자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진핵세포인 효모에서는 이들이 자체가 무성생식을 할 때는 효모도 물론 자기들끼리 상황이 나빠지면 유성생식을 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효모는 그냥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서 생식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생식 과정이 되는 것이죠. 가자. 자, 그런데 그 세포 분열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런 사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정 안 되겠네, 이거. 왜 이렇게. 이 헤이플릭 리미트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헤이플릭이라고 하는, 헤이플릭이라고 하는 요 생화학자라고는 얘기 못하겠네. 이 세포 생물학자 확실히 뭐 하는 분인지 내가 잘 모르겠으나 1960년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이분이 처음으로 이것을 이제 관찰을 한 것인데 배양 세포에서 동물 세포 이제 배양 접시에서 키우는 세포 배양 세포라는 얘기는 결국 이 완전히 뭐라고 스포일드 했다고 하나? 그래서 뭐 온갖 산해지면 다 갖다 바치고 제발 뭐 개구장이라도 줘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라고 계속 분열해라 하는 그런 세포들 아니에요. 영양분에 전혀 제한도 없는 것이고 생장 조건에 어떤 제한도 전혀 없는 것이고 성장 인자 같은 그로스 팩터 같은 거 계속 넣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한정 분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최적의 조건에서도 보니까 끼케야 물론 세포의 종류마다 다르긴 하나 한 일반적으로 한 40회에서 60회 정도 분열을 하고 나면 그는 끝 마치 지들이 무슨 수명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이게 뭐지?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것을 그래서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 이름을 따서 헤이플릭 리미트라고 하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는지는 그 후에 훨씬 뒤에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텔로미어 길이가 DNA 복제를 할 때마다 이 진핵세포의 염색체는 선형 염색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세균처럼 원핵세포의 경우는 텔로미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진핵세포는 염색체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DNA가 이것을 복제하려고 하면은 이거 두 개를 떨어진 이것을 복제를 여기 동그라미가 동원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복제를 따라가려고 할 때는 5에서 3방향으로 이렇게 복제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이 파란 복제를 하는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맨 끝에
조금 모자라게 이것을 복제를 하게 돼요. 이게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비는 거예요. 약간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DNA 중합 효소의 이제 구조적인 기능적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DNA 중합 효소가 이게 우리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이것을 얘기를 했겠지만 DNA 복제 시간 DNA 중합 효소는 프라이머라는 게 없이는 복제를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뭐 지금 얘기해서 쓸데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가 빵꾸가 조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각자가 전부 이렇게 빵꾸니까 조금씩 한 번 분열을 하고 두 번 분열할 때마다 결국은 새로 생겨나는 DNA들이 조금씩 짧아진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언제까지 짧아질 수 있는 거야? 그 어떤 뭔가 있겠죠. 그 임계점 같은 스레시홀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넘어가지고 계속 분열을 하다가 보면은 야 여기까지 선 넘으면 죽음이야 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이 선을 넘어왔어. 선 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넌 죽음이야. 그래서 진짜로 실제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포 사멸이라는 것을 이렇게 유발을 시켜가지고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래서 세포 말단은요 틸로미어라고 하는 요 부분들이 여기까지는 마치 무슨 골 묶인 것처럼 내가 여기까지는 봐준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괜히 이상한 민감한 유전자 같은 거 여기다 괜히 탑재했다간 큰일이겠지. 여긴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들, 예를 들어서 쓰레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렇게 갖다 놓고 여기 요 지역을 이제 텔로미어라고 말단 소체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복제를 할 때마다 여기 조금씩 짧아진단 말이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더 이상 짧아지면은 여기서 한 번만 더 이왕 내가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뭐 했다간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오면은 더 이상 지들이 알아서 죽기 싫으면 알아서 기어 해서 여기서 정지를 세포 분열이 더 이상 안 나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헤이플렉 리미트라는 것으로 이렇게 관찰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대박을 친 거야. 효소가 뭐 이상한 효소가 있어. 이름이 틸로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 이름인데 이 친구는 뭐냐면 바로 이거를 할 수가 있는 친구예요. 여기서 이 뒤를 돌릴 수 있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짧아졌다. 이걸 짧아진 걸 여기다가 괜히 인위적으로 쓸데없이 인공적이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이 능동적으로 이게 짧아졌다 싶으면 이걸 계속 여기다 또 새롭게 DNA를 합성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지. 채워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 안 채워지니? 채워지자 좀. 이것이 바로 틸로머레이즈의 효소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참. 계속 먹통이네 얘가. 못 살겠다 나 얼마 답답해서. 그래서 이 틸로머레이즈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틸로미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보면 그래서 별 의미 없는 이상한 이 염기 서열들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그 이유가 얘네들이 별 의미 없이 쓸데없이 여기다가 새로 막 DNA를 막 합성을 짧은 절편 합성해서 여기다 중간에 끼워 넣어버리는 거죠. 그 효소가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원래는 이게 얘네들이 역전사 효소입니다. 역전사 효소가 뭐예요? RNA를 주형으로 해가지고 DNA를 만들어내는 그런 효소가 역전사 효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RNA 주형을 지들이 갖고 다녀. 자기 도구를 연장을 자기들이 직접 챙겨오는 친구들이지. 그래갖고 요 주형에 맞게 DNA를 여기다가 요 판들이 여기서 복제를 해버리는 거죠. DNA를. 그것이 바로 이 역전사 효소가 할 수 있는지. 원래는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HIV 이들만이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얘들은 RNA가 걔네들 유전체인데 감염을 시켜서 들어와선 자기네들 RNA를 DNA 이중사슬로 바꿔가지고선 우리 유전체 크로모솜에다 끼워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역전사 효소라는 것은 그런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전부 이런 것을 갖고 있더라는 얘기죠. 틸로머레이즈 같은 것도.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이 이것을 끼워서 중간에 이렇게 틸로머레이즈가 짧아지는 거를 이렇게 미연에 방지를 해주는 거지. 한번 DNA 복제가 끝나면 내가 가서 좀 복구해줄까 하고 이렇게 딱 쳐놓고. 대박 아니에요, 대박. 처음에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내고 한 과학자들이 그냥 쾌재를 불렀다. 이제 드디어 해결했다. 노화를 해결했습니다 하고. 왜냐하면은 이 결국 틸로미어 때문에 틸로미어가 짧아지면은 그러니까 노화된 세포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그땐 단도직 아주 짧은 생각으로 그러면 이제 노화가 된 분화된 세포에서 틸로머레이즈라고 하는 활성이 지금 분화된 세포에는 틸로머레이즈 활성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활성을 다시 복구시켜주면은 줄기세포처럼, 왜냐면 줄기세포 아주 젊은 세포 아니에요. 줄기세포처럼 틸로머레이즈 활성이 높아서 계속 분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시라. 암세포를 쳐다보니까 암세포들은 전부 암세포는 왜 계속해서 분열을 할 수 있을까 쳐다봤더니 많은 경우에 이제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암세포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암세포가 원래 분화된 세포에서 이렇게 유래한 경우가 많잖아요. 보면 원래 분화된 세포였으니까 텔로미어 자체가 짧지. 이 짧은 텔로미어를 가지는데도 얘네들은 무슨 용 빼는 재주로 이렇게 계속 분열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봤더니 암세포 같은 경우는 틸로머레이즈 활성이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돌연 변이가 생겨나서. 이 원래 틸로머레이즈 활성 자체는 이 줄기세포 같은, 예를 들어 정자생성세포라든가 또 다른 줄기세포 같은 그런 계속적으로 분열을 하게끔 되어 있는 세포들만이 틸로머레이즈의 이 활성이 높은데 암세포 지가 뭐라고? 지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텔로머레이즈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노화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방식은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해서, 왜냐면 그거 하겠다고 하다가 멀쩡한 세포 암으로 변화시킬 수 하기가 이제 거의 십상이니까. 그래서 초기에 아주 이제는 우리가 젊음의 샘물을 찾았다라고 해서 막 그렇게 했던 그런 호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더 연구를 해보면 뭔가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는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여기서 곧바로 이제 쳐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친김에 완전히 다 해버릴까? 쉬는 시간 없이 뭐 암세포하고 그래도 조금 쉬어야지. 그래서 다음 세션에서 이걸 계속해서 나갑시다.